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솔직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거울 속에 주름이 깊어지는 이 나이에 노후가 정말로 두렵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계실까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르고 어느 순간부터는 울리지 않는 전화기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긴 밤을 꼬박 지새우며 천장을 바라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들지요. 이제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의지하며 남은 생을 보내야 하나? 많은 분이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정해 두셨을 겁니다. 자녀의 집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누군가 나를 돌봐줄 요양시설을 찾는 것,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굳게 믿으며 아직 우리 손에 남아있는 삶의 소중한 주도권을 서서히 내려놓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은 단호하게 그러나 아주 따뜻한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나를 맡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되는 순간 사람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작아지고 존재가 흐릿해집니다. 저는 김영석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서러움을 보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을 지나왔으며 지금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간의 존엄함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연구하며 살아온 노인입니다. 수많은 노년의 얼굴들을 마주하며 제가 깨달은 단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진정으로 망치는 것은 육신의 병도 통장의 잔고도 아니라 바로 내 스스로 더 이상 선택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들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실버 경제의 부상을 말하고 정치권에서는 연금 개혁을 논하지만 정작 그 속에 살아가야 할 우리 노인들의 마음속 풍경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녀도 시설도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깊이 생각해야 할 노후의 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외면한다면 당신의 남은 삶은 타인의 결정에 의해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노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자동 반사처럼 세 가지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도 아니요. 특정 세대만의 고민도 아닙니다. 제가 평생 강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수많은 어르신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느낀 한국 사회의 아주 솔직하고도 아픈 풍경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와 함께 사는 일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니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천륜이요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정든 내 집에서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 방문 돌봄이나 재가 케어 서비스를 통해 익숙한 공간에서 마지막까지 지내고 싶어하는 간절한 선택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시설입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이 결국 이 길을 최종 목적지로 떠올립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저 역시 어느 하나를 쉽게 부정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분이 오직 이 세 가지 길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전쟁 직후에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공부하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늘 선택지가 없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난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10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아오며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여유와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후도 이와 같습니다. 자녀 아니면 시설이라는 낡은 이분법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받아야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부터 우리의 삶은 조금씩 자기 손을 떠나 타인의 손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순간 노후의 그림을 그려볼 때 정말로 이 세 가지 길밖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 저는 이 길들 중에서도 가장 따뜻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와 아픔을 낳기도 하는 선택, 즉 자녀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선택이 왜 때로는 가장 시린 아픔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년의 선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보이는 일이 바로 자식의 품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맞이해 보려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천륜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족이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웠으니 이제는 서로 돕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이지요.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강단에서 철학을 논하던 시절에도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유대라는 것은 그 어떤 논리나 철학보다 강한 결속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강물처럼 흐르고 수많은 노년의 삶을 가까이서 관찰하며 저는 한 가지 가슴 아픈 장면을 반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지극히 위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효심으로, 부모는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한 지붕 아래 모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양쪽의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무거운 부담이 짐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은연중에 이런 보상 심리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을 바쳐 이 아이를 키워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쯤 기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대가 싹트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무게를 띠기 시작합니다. 부탁이 늘어나고 그만큼 침묵의 시간도 길어집니다. 고마운 마음은 여전한데 그 마음이 말로 나오기보다는 서운함으로 먼저 고개를 들 때가 많아집니다. 자녀들 역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들과 우리는 살아온 세대의 결이 다릅니다. 삶의 속도가 다르고 하루를 살아내는 생체 리듬 자체가 다릅니다. 좁은 아파트라는 공간 안에서 24시간을 공유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마찰음이 매일매일 먼지처럼 쌓입니다. 부모는 어느 날 문득 이 집에서 내가 혹시 남는 존재는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시려옵니다. 자녀는 또 자녀대로 부모님을 늘 신경 써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피로에 지쳐가기도 합니다. 최근의 경제적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맞벌이가 일상이 된 세대에게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은 단순한 효심을 넘어선 거대한 생존의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갈등은 결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이 그리는 파동이 너무 다르기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물리적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조용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너무 가까워지지 않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결코 냉정함이나 소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존중과 감사라는 맑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몸이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결정권까지 자녀에게 넘겨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녀 곁에 머문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평생 일궈온 삶의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심리적 경계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를 삶의 예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에 머물며 타인의 도움을 받는 또 하나의 선택에 대해 그 속에 담긴 현실적인 무게를 짚어보려 합니다. 자녀와의 동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질 때 많은 분이 차선책으로 떠올리는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살던 집을 떠나지 않고 방문 돌봄이나 제가 서비스를 받으며 지내는 삶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선택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수십 년 세월의 손때가 묻은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낯선 시설에 적응하느라 마음 졸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시간에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니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가볍고 자식들에게도 덜 미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 이 선택이 주는 안도감과 정서적 지지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냄새와 풍경, 오래된 가구들이 주는 안정감에 더 깊이 의지하게 마련이죠. 하지만 이 선택 앞에서도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냉철하게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먼저 현실적인 경제적 비용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주 몇 번 짧은 시간만 도움을 받으면 되니 큰 부담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화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한 도움의 손길은 늘어만 갑니다. 지출은 조금씩 늘어나고 통장 잔고를 계산하는 마음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노년의 경제적 불안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고 지치게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다고는 하나 그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들은 오롯이 본인이나 자녀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따뜻한 요양보호사라 할지라도 타인이 정기적으로 내 사적인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나의 생활 리듬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식사를 해야 하고 이 시간에는 씻어야 하며 이 시간에는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어느새 내 하루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이 차마 자식들에게는 하지 못한 말씀을 제게 조용히 꺼내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내 집인데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집이 안식의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의 불편함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공간이 되는 순간 삶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돌봄을 받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시점이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선택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더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선택이 당신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스스로의 존엄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노후의 삶은 그저 타인의 배려 속에 하루를 연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나다운 향기를 잃지 않아야 하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선택인 요양시설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방문 돌봄조차 한계에 부딪힐 때 많은 분이 마지막 종착역처럼 생각하는 곳이 바로 요양시설입니다. 오늘은 이 요양시설이라는 공간을 감정적인 편견 없이 그러나 아주 솔직하고 담담하게 바라보려 합니다. 요양시설이 제공하는 가장 큰 가치는 단연 안전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즉각적인 의료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안정감, 그리고 끼니 걱정이나 청소 같은 일상의 고단함을 직접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마음의 홀가분함 때문에 많은 분이 스스로 이 길을 택하시곤 합니다. 저 역시 신체적으로 더 이상 일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시설은 생명을 보호하고 품위를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장치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시설의 문턱을 넘는 순간 우리가 감수해야 할 엄연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설의 모든 생활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일률적으로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목욕, 순서, 심지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까지 모든 흐름이 이미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몸이 무거워 조금 더 누워있고 싶어도, 혹은 오늘은 혼자 조용히 사색하고 싶어도 그 소박한 선택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거창한 자유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사소한 일상의 선택들을 원할 뿐입니다. 지금 차 한 잔을 마실지, 조금 있다 마실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창문을 언제 열지 같은 작은 결정들이 모여 비로소 하루가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시설 생활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삶에 길들여집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속에서 우리의 정신적 근육은 서서히 활력을 잃고 약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어제와 오늘이 무엇이 달랐는지 기억하기 어려워졌다고 쓸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참으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도 육체의 질병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이 나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의 흐름에 실려가고 있다는 무력감이 사람을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자각은 노년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양시설이 반드시 필요해지는 결정적인 순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인생의 패배도 자식들의 불효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삶의 주도권을 타인이나 시스템에 넘겨주는 결정은 가능한 한 늦춰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으로 찻잔을 들고 내 의지로 창밖의 계절을 감상하는 그 사소한 기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그 마지막 페이지까지 오롯이 당신 자신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한 평범한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내리는 이 선택들이 실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문의를 남기는지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겪어보았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분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참으로 인자하고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홀로 지내시다 다리와 허리가 조금씩 불편해지자 자녀들의 간곡한 권유로 결국 자식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참으로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리고 저녁이 되어도 거실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이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며 그래 이게 사람 사는 재미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셨지요. 그러나 그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나누는 대화는 늘 날씨나 건강 혹은 아이들 교육 같은 겉도는 이야기뿐이었고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하고 싶은 부탁은 점점 가슴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미안함이 고마움을 앞질러 버린 것입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집안은 활기가 넘쳤지만 이상하게도 어르신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 사람은 분명 곁에 있는데 나만 섬처럼 홀로 남겨진 듯한 묘한 소외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나중에 제 손을 잡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사랑하는 식구들 곁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훨씬 더 뼈저리게 아프더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에 비친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분은 번개 같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나는 지금 자식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엄과 주체성까지 조용히 반납하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폐가 되지 않으려 애쓰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해야 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가두었던 마음이 이미 너무나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마음속에는 조용하지만 강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나의 두 손으로 되찾아야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작은 거처를 마련해 다시 독립을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몸이 불편하니 힘든 일도 많았고 혼자 감당해야 할 일상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은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날 밤에 가장 깊은 잠을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해진 것입니다. 매일 마주하며 쌓였던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사라지고 가끔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 시간이 진정한 온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으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노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디에 기대어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나로서 스스로 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이 되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누군가의 도움을 수동적으로 받으며 지내는 것을 미덕으로 삼지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생각이 오히려 우리의 노년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 주변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품격 있는 노인들은 결코 거창한 능력을 갖춘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저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법을 잊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깨끗하게 매만진 옷차림,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걸음걸이 불평보다는 감사의 말을 먼저 건네는 여유. 이런 작은 일상들이 모여 그 사람의 기운을 만들고 주변을 밝힙니다. 품격이란 누군가 부여해주는 지위가 아니라 내가 매일 아침 스스로 선택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도 나를 돕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매력적인 노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노후의 선택지는 단순히 자녀냐 시설이냐
하는 이분법을 넘어 여러 갈래의 풍성한 길로 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건강한가 혹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가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나다운 선택을 이어가고 있는가,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노년은 삶을 닫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행복을 설계해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직접 선택해 보십시오. 나를 위한 차 한 잔을 정성껏 우려내고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먼저 건네는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노후를 견디는 시간이 아닌 살아내는 시간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